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4.15 총선이 딱 한 달 남은 가운데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사태에 파묻힌 데다가 괴물 선거법 제정으로 깜깜이 선거가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혁신 공천을 단행하면서 순항하던 미래통합당은 김종인발 공천 파동이 터지면서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전격 사퇴하는 등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대표님과 함께 총선 전국의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민주통합당이 그동안 뭐 이렇게 순항을 해온 편이었어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지면서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네. 이번 총선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겠느냐 네.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막판에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전격 사퇴하고 그러면서 좀 흔들리는 네. 아직까지 뭐 공천 파동이랄까까지는 없지만 네. 그런 징조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그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전격 사퇴한 발단 자체는 네. 이 강남병의 김미균 네. 이름이 좀 그래가지고 발음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시지온 대표 네. IT 기업인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대표의 공천에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이제 사퇴를 했거든요. 그 김미균 대표가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젊은 청년 사업가죠. 또 여성인데다가 예. 사실상 청년이고 예. 신인이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도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창업이거든요. 예.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이정표가 될 수 있을 만한 전략 공천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그래서 김미균 대표 상당히 촉망받는 그래서 당선 가능한 강남병 지역의 전략 공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인간 승리 스토리 또 아주 정말 신의 한 수와 같은 공천처럼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대목인데 문제는 이 김미균 후보의 행적입니다. 행적이 문제가 그동안 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외교 사절단의 또 일원이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청와대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명절 선물을 받고 이거 사진에 올리면서 정말 감동적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끝나면 괜찮았을는지도 모르겠는데 본인 스스로가 워낙 표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저 여성 청년 사업가는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겠구나. 문바 이른바 친문일 수 있겠다. 이런 이미지를 곳곳에서 남겼습니다. 그런데다가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하고의 관계도 나쁘지가 않다.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 공천을 받은 이유는 뭘까? 이렇다면 정말 노력해왔던 사람, 정말 청년 당원으로서 이 미래통합당의 공천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뛰어왔던 당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강남병에서 그 칼을 갈아왔던 도전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따져묻기 시작하고 이 지지 당원들이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집으로 몰려가기도 했죠. 여기에 충분하게 이제 설명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어떤 인물들은 설명을 하면서 어떤 인물들은 설명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공천은 이런 게 있습니다. 참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설명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바로 허점이 보인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보라 이 비례대표 이번에 이제 또 다시 지역구 도전을 하게 되는데 신보라 의원의 경우는 아니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느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명절 선물을 버젓이 SNS에 올려놓고 지금은 또 비공개를 했어요. 또 하다면 왜 그걸 비공개를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천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한교안 대표가 나타납니다. 이 공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할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바로 이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거든요. 몇몇 다른 지역구가. 그러면서 뭐 완전히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때도 경론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공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왜 이런 정보들이 충분히 걸러지지 않았는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은 충분히 이런 것을 당원이나 또 당에서 지도부에서 충분히 또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사실은 공천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일파만파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김미균 대표가 지금 민주당에서도 접촉이 있어가지고 네. 김미균 대표는 비례대표를 원했는데 남양주 지역으로 나가거라. 사실 민주당은 비례대표가 7석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양주로 나가라고 했는데 본인이 맞지 않다. 난 지역 대표는 지역 선거에는 안 나가겠다 해가지고 또 그것도 말하자면 양다리 아니냐. 정말 양다리네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공천 과정에서 왜 안 걸려졌을까. 그래서 뭐 반발이 거세게 일었죠. 근데 이제 또 일부 언론에 알려진 것을 보면은 김영호 공관위원장이라든가 이석연 부위원장은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니까 좀 탐탁잖아 했던 것 같아. 좀 뭔가 꺼름칙하다. 네. 그런데 뭐 사실인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김세연 의원 불출마 선언했죠, 부산에서. 그분이 그런 정도는 젊은 시절에 뭐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민주당과도 절연했고 또 청년 사업가로서의 그런 상징성이라든가 대표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정도를 통합당이 포용해야 우리가 더 외연을 넓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여러 사람들이 그 소위 개혁파라는 사람들이 주장을 한 모양이에요. 이거 뭐 어디까지나 이제 고 박사님께서 신문 보도를 이제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라면 지금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여의도 연구원장일 때 이런 기반을 만들었었어야죠. 많은 IT 잠재력이 있는 청년 사업가들을 예비 후보로 물망에 올려놓고 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은 이런 사람들이 그때는 뭐 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당원들이 이해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강남병 같은 경우는 청년 전략 공천직으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은재 의원을 컷오프 시키면서.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그쪽에 어떤 상징성이나 대표성 있는 사람을 골라야 하는데 나름대로는 여기저기 알아본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또 고영신 TV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게 인재 영입이 이렇게 무슨 인재 영입이냐. 충분히 시간을 두고서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그건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혼이 났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사람들을 영입해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 경쟁 없는 게 있습니까? 그럼 제가 고 선배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청년이고 여성이고 IT 사업가면 무조건 공천 주는 겁니까? 아니 그래요? 이 지역도 이은재 의원 말고도 그동안 21개 김병준 비대위원장 시절에 당협위원장을 교체를 했고 이재인 그 당협위원장을 새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청와대 여가부 비서관도 했고 뭐 여가부 정책국장도 하고 뭐 보육원인가 거기 기관장도 하고 그럼요. 충분한 역량이 있는 사람입니다. 준비된 또 사람이죠. 김은혜 지금 뭐 분당으로 공천을 받았습니다만은 김은혜 전 MBC 앵커 청와대 대변인 그런 사람도 여기 공천을 신청하는 등 7명이 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공모를 해갖고 뭐 공개 오디션을 한번 해본다든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 싹 제치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 지역에서 열심히 기반을 닦은 사람 우리는 뭐냐 이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지금 점들은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니었나. 정말 중요한 지적이신 게 아니 그러면은 청년들이라고 다 그런 스펙을 갖출 수가 있습니까? 다 뭔가 다 지원받거나 또는 아니면 뭔가 다른 계기가 있는 거예요. 평범한 정말 힘든 사람들에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충분히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인재 영입이라는 것이 오히려 청년 스타들을 뽑는 건 아니냐. 그 사람들은 일반적인 청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각 당에서 공천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다 공천 주고 있으면서 마치 평범한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것인 양 이렇게 신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공천위원 중에서도 저는 이게 지금 이 현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잘못하고 있는 그런 대응들이 많았고 또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리고 정부 심판론이 좀 비등하게 올라오니까 저는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미래한국당도 그렇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어떻게 공천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만해졌다고 봐요. 이게 제대로 지금 그렇게 오만할 수 있는 시기가 결코 아닙니다. 아니죠. 각종 발표되는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하고 차이가 있고 그리고 여당을 심판해야 되냐 야당 심판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절대 저는 방심하면 안 되는 그런 보수 야당의 입장에서
지금 공천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도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상당히 김영호 효과 있었던 건 분명하거든요. 혁신공천을 네. 한 것은 다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요. 영남 쪽에서 그리고 또 국회의장까지 역임을 했던 인물이고 그래도 좀 보수가 이제는 경쟁력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그런 사명감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뭐 예. 월급을 주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돈의 문제가 아마 아니겠죠. 월급 없지요. 그런데 그건 봉사 희생하는 저는 자리지요. 이런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 이번 선거에 적합한 인물이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게 공천위원으로 선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과연 지금 공천위원으로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어요? 뭐 공관위원이 잘못 선정됐다 이래버리면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니까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사퇴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공천위원들을 전면 물갈이해 갖고 새로 구성해야 한다. 근데 사실은 지금 공천이 95%까지 그렇죠. 왔습니다. 네. 뭐 일부 경선하는 지역 빼고 호남 남았는데 호남은 사람이 없어도 뭐 공천을 그렇죠. 해야 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황교안 대표도 어제 저녁에 심야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격론이 벌어진 모양인데 이석연 지금 부위원장이죠. 대행 체제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일단 봉합을 한 것은 저는 잘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새롭게 저도- 지금 공관위원 그럼요. 구성해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016년처럼 또 공천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역풍이 엄청날 겁니다. 완전 네. 당시 옥새 들고 나르샤 그렇죠. 재판이 되는 거죠. 아니 2016년 초만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180석을 차지할 것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개헌 가능성까지도 의석을 확보한다라는 뭐 설레발을 치고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 공관위원을 이야기한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을 줍는 것이 아니라 과연 뭔가 우리가 볼 때 파격적이고 또 인상적인 그런 공천이 있으냐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 4주 정도 공천이 진행되는 동안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여하튼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여전히 제자리예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그렇다 치고 이럴 때 좀 파격적인 공천을 했을 때 지지율에 영향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정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 조금 안심하거나 방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적하는 것이죠. 이 발단 자체는 김명균 대표의 이런 강남병 공천이 됐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문제는 그동안 뭐 김영호 전 공관위원장이 상당히 물갈이를 하면서 뭐 사퇴를 했다 어쨌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아무래도 큰 일을 하다 보면 잡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6명이 네. 지원했는데 그중에 한 명만 공천을 하면 나머지 5명은 다 입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불평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혁신 공천을 했는데 인재 영입이 좀 부족한 것 아니었나 그런 뭐 미흡한 점은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게 인정을 네,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이제 실제로 바닥을 들여다보면은 그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였죠. 김종인 대표를 황교안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오려고 하면서 김종인 대표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게 이제 발단이 시작이 실질적인 어떤 갈등의 뿌리는 거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일종의 이 서로 간의 권력 싸움인 거죠. 예, 힘겨루기가 공천 돼버린. 권력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저는 지금 그래서 지금의 상황 자체를 너무 그냥 이 방심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는 오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사실 절박한 시기거든요. 그리고 선거가 절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바지 자장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영향력은 뭐냐 하면 이 선거 때 중도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이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미지가 사실 그랬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각 당들도 김종인 위원장이 왔을 때, 전 위원장이 왔을 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령도 상당히 있으신 데다가 그동안 어떤 정치적 경륜도 그냥 호락호락 이야기만 듣고 있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자기의 역할을 주장하고 또 요구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효과가 없는데 어떤 인물을 절대 영입해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그냥 또 본인은 가만히 묵묵히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런 바 말해서 적어도 처음부터 내가 지어보지는 못했지만 일부 공천권과 이 선대위원장으로서의 내 역할을 보장해달라, 도장 찍어달라 이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 가만히 봐라. 지난번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비상대책위원장 아니겠습니까? 했을 때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런 효과를 보면서 다른 의원들이 끽 소리를 못했거든요. 이번의 경우에도 봐라. 지금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는데 내가 가서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미래한국당도 그렇고 지지율을 분명히 올려놓을 것이다.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나를 영입하려면 적어도 선대본부장을 임명하려면 일부 공천권이나 비례대표 출전권은 나한테 줘야 되지 않겠나.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는 네. 김형호가 짜놓은 판을 내가 흔들 수 있는 권한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힘을 가지고 중앙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것 아니냐. 네. 그런 것 같고. 바로 사람을 콕 집었습니다. 누구는 잘못됐다. 게다가 가장 지금 민감하고 조마조마한 자리가 지금 강남의 태영호 전 공사의 자리거든요. 네. 거기다 대고 이렇게 공천한 것은 지역구 공천한 것은 국가적 망신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알려지거든요. 뭐 그렇죠. 뭐 알려진 게 아니라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니 공천을 받은 태영호 전 공사도 이상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전략적으로 공천한 당과 그다음에 김영호 전 공관위장이 되거죠. 공천관리위원장도 정말 이게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탈북민들의 반발이 또 좀 엄청나게 일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태영호 공사의 전 공사의 강남 공천은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은 통합당으로서는 공천의 혁신적인 공천이라 네. 할까? 또 뭐 깜짝 놀랄 공천. 그럼요. 이런 것으로서 일종의 공천이라는 게 약간의 퍼포먼스라든가 네. 이벤트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승부수를 그런 것의 던진 상징적인 카드죠. 그럼요.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럼요. 그건 국가 망신이라고 해버리고 그 사람이 한국에 무슨 뿌리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도대체 판 전체를 갈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김종인 전 위원장이 태영호 공사에게 한국의 뿌리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이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번 공천에서 뭔가 특별한 카드를 내민 것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재점검하겠다. 이렇게 본인의 이 앞으로의 영향력 자체를 좀 이제는 과시를 해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태영호 전 공사의 경우에는 내민 이 카드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 정부의 북한 정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승부수를 던진 카드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라는 것은 이제 이 공천에 대해서는 내가 새로 한번 재정립을 해보겠다. 그게 판을 다시 짜겠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인데 공천이 지금 100% 거의 다 온 상태에서 판을 다시 짠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흐트러 버려야 하는데 그럼요. 그걸 어떻게 그 후유증을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면 나는 안 가겠다 이런 거죠. 네. 나를 모시고 가려면 그 정도의 지분은 보장을 해줘야 되고 네. 그게 아니면 왜냐하면 또 김종인 전 위원장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은 또 막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가까운 사람들은 또 그럼요. 비리라도 들어가려고 하고 자기가 그렇습니다. 지역구라도 들어가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게 영향력이죠. 예, 예. 그냥은 안 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시절처럼 아예 비대위원장을 맡아갖고 공천관리위원장, 소위 공관위원장까지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또 시간도 좀 여유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막바지 와서 이제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공천판을 흔들어 버린다. 그렇죠. 그러면 선거 못 치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래통합당이 항상 선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일단 선거는 구도, 이슈, 그리고 후보입니다. 구도는 지금 1대1이 됐어요, 이제는. 그 다음에 이슈는 지금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지런히 대응을 해도 이거 상당히 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고 여당도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것은 후보. 공천을 잘하면 사실 공천이 절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판에 와서 이렇게 공천이 흔들리는 모습이 바로 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김영호 전 공관위원장이 이제 사퇴하면서 공천에 불협화음이 생겼죠. 다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와서 공천 문제를 제기하고 불씨를 키우게 된다면 가장 크게 이제는 흔들리는 사람이 황교안이에요. 최근 자기 대선 후보 조사를 보면은
현저히 대선 후보로서의 동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계속 지적하고 있느냐. 사실 이 총선이 중요한 것이요. 여기서 이 보수 정당은 여소야대를 못 만들면 차기 정권 창출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정권 교체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여당의 입장으로서는 무조건 하고 여대 야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요. 그렇다면 이게 절체절명의 절박한 상황인데 양쪽 다 절체절명의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당은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비례연합정당만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천이 흔들린다. 이 공천 문제요. 이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도 그렇고 저는 상당히 큰 파장이 될 거로. 그래서 네.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김미균 대표의 공천 문제로 사퇴를 했지만 나도 사퇴할 때니까 김종인 씨 당신도 들어오지 마라. 당신도 들어와봤자 이거 판을 흔들어 가지고는 이거 완전히 통합당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혼란에 빠진다. 네. 더군다나 이 통합당의 경우는 젊은 정당을 지금 지향을 하고 미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네. 어쨌든 김종인 전 대표는 바로 전 총선 때 적장으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당에 온다는 것도 맞지가 않으려니와 네. 또 구시대 인물 아니냐. 그럼요. 그런 인식이 서로 말하자면 김형호 전 공관위원장과 김종인 대표 간의 어떤 가치관이랄까 그런 걸 시국관이랄까 이런 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김영호 공관위원장도 물러나면서 황교안 대표한테 김종인 대표가 오시면 안 된다 이렇게 건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황교안 대표의 선택, 리더십이 진짜 발휘해야 할 시점 아닌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묻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 높으냐. 여러 가지 악재들도 많고 경제도 안 되고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질문은 미래통합당이 통합이 됐는데 왜 지지율이 안 오르냐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 통합이 되고 났기 때문에 선거에서 구도는 1대1이 됐고 이슈는 코로나고 공천만 잘하면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우리 고 박사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도 지금 종로에 지역구에 출마라고 했지만 차기 대선 후보 전초전인데 여기서 종로에서 과연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 이기면 이기는 대로 지면 얼마의 차이가 나는지 이거 중요합니다. 그다음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한 번 더 김영호 전 공관위원장과 지도부가 모여서 전체 회의를 왜 못했는지 그래서 뭐가 문제였는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김영호 전 공관위원장에게 모셔온 분 아닙니까? 네. 그러면 힘을 실어주면서 함께 갑시다. 그래도 김영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은 TK와 PK 얼마나 물갈이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지사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끝내 들어주지 않고 본인이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지금도요. 김영호 공관위원장을 욕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 2016년에 이항구 공천위원장에 비하면 훨씬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사실 아닙니까? 대다수 황교안 대표가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김영호 공관위원장 모셔온 거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래도 다수지요. 완벽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인천의 민경욱 의원을 컷오프 시킨 이유 이런 것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문제였는지 민경욱 의원이 반발하는 데 대해서 그동안 막말이 많았다. 한번 이번에는 좀 호감도를 높여서 한번 선거 제대로 치러보자. 그렇다면 나중에 민경욱 의원에게 어떤 역할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서 여러 가지 나오고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슬기롭게 해결하는 모습을 당 내에서 보여줬더라면 이때는 황교안 대표가 한 단계 더 올라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불협화음을 겪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또 하나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과 관련해서 물론 워낙 선거 필승 청부사다. 선거 필승 마법사다. 아니 그런데 언제까지 김종인 할 겁니까? 그런 아무리 김종인이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 나이가 언제까지 세종대왕 찾을 겁니까? 80입니다. 나이가. 아니 세종대왕이 위대한 건 알지만 지금은 세종대왕의 역사적 유산이 있는 거지 그분은 안 계세요. 그렇다면 아니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뭘 잘했는지 그것을 학습해서 당의 것으로 만들면 되지. 툭하면 누굴 찾고 툭하면 누굴 찾고 물론 누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뭔가 능력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모셔서 한다. 그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조화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 말씀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냉정한 반성을 안 해요. 그러고서는 막연히 지금 현 정부 엉망이다.
만날 외신들이 보도하는 그거는 다 거짓말이다. 현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는데 외신에서 칭찬 일부 하는 걸 가린다. 실제 그럴까요? 유권자들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방심하고 이렇게 공천 불협화음을 겪는다. 그리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돼서 와서 너무 잘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선거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누구 책임이죠? 그러면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이 정말 그런 갈등들을 다 봉합할 수 있는 리더십에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리더십을 예, 그렇다면 발휘해야 할 시점입니다. 고유시 박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완벽한 공천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원인을 맞대고 그것을 서로 간에 슬기롭게 대화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왜 만들지 못했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또 하나 이번 공천 파동의 이면에는 지금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어쨌든 야권 통합을 이룬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통합당, 그 이전에 한국당, 새누리당을 포함해서 이건 영남권 정당이란 말이에요. 네. 서울에서 출마를 하던 뭐 수도권에서 그 뿌리, 원적, 본적을 보면 다 영남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안철수계, 또 유승민계라든가 MB계 이런 쪽에도 과감하게 공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안철수계는 약진오고 뭐 황교안계는 좀 미흡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천에서 밀린 친박이라든가 또 친황계 소위 말해서 이 한국당에서 넘어온 이 뿌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밀려나갔다.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호 공관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외연을 넓히려면 외연을 넓히려면 안철수계는 주로 호남이 많습니다. 과거 호남을 기반으로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공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영남세를 좀 밀어내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공천을 해서 외연을 넓혀야 총선에도 이기고 길게 보면은 대선까지도 승리를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 이게 아마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탈락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열심히 고생했는데 다 밀어내고 어디서 듣보잡들이 와갖고 공천 다 받느냐 이렇게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냐 아니면 외연이냐 이 선택의 문제예요. 그런 문제도 좀 더 큰 그림을 그렸을 수 있는 거죠. 김용호 전 공관위원장은. 그렇다면 그걸 머리를 맞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머리를 맞대서 논의하고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상해서 나가려고 하는 김용호 전 공관위원장을 손을 붙들고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함께 가셔야죠. 우리가 이러려고 정치하는 건데 국민만 보고 가시죠. 좀 미흡하더라도 제가 나서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좀 문제가 있는 공천, 가령 강남병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처리했죠. 그러면서 잘한 거예요.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러니까요. 정리를 한 거예요. 본인으로서는 인간적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가 정말 사퇴까지 한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관위원장에게 사실 힘을 실어줘야 되고 그리고 선거를 하는데 머리가 뭘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저는 사실 그래요. 여의도 연구원에서 딱 전략 짜고 아니 더불어민주당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서 다 전략 짜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의 보고서라고 해서 비례연합정당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이 한마디를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선거 30여일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2, 3% 정도 포인트 근접하지 못하고 있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모습은 저는 아주 방심하고 있다. 오판하고 있다. 오만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심재철 지금 여기도 지도부 아닙니까? 원내대표니까요. 그렇죠. 이분은 특히 태영호 전 공사와 관련해서 북한 탈북 주민들에게 정말 큰 상처를 입혔다. 그래서 사과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과연 김종인 대표가 통합당에 합류하기는 좀 어려워진 거 아닌가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과연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되느냐가 핵심인데 결과적으로 선거에 나갈 때 후보들의 기초 체력이 되는 것은 지지율이거든요. 네. 그러면 중도층 표심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있었던 시기가 있죠. 시절이 있죠. 2012년에는 그때는 중도층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경제민주화 같은 정책으로서 중도층들을 끌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번의 카드를 또 소진을 했어요. 언제?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서 그때는 또 경제민주화를 서거머니 이제 내밀기는 했지만 안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는데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그때 공천을 탈락시켰던 이해찬 의원이 오히려 선거에서 살아서 돌아와서 대표가 돼요.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을 쥐었다 놨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그렇다면 과연 이번 선거에서 중도 유권자들이나 지지층들이, 보수 지지층들이 와! 김종인 전 위원장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그냥 마구마구 투표하러 갈게요.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제는요, 여러 번 겪다 보면은 훨씬 더 이게 와 닿질 않으면 이제는 한계 채용, 이제는 체감의 법칙에서 한계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좀 더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서 그 당을 이끌고 있는 한교안 대표가 더 혁신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지지층들, 특히 샤이 보수가 많이 들어오게 하느냐, 특히 수도권에서. 저는 이게 더 중요할 것인데 지금 수도권에서도 중요한 것이 태영호 전공사의 공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선대위원장이 되면 강남 가면은 지원 유세 가겠습니까? 못 가죠. 국가적 망신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당에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누가 추천한 거예요? 김종인. 그건 지금 알려지기로는 황교안 대표가 뭐 3번 정도 상고초를 해서 모셔오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참모들이 뭐 건의를 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황교안 대표가 모셔오려고 애를 쓴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상황 자체가 당초 생각과는 달리 꼬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분명히 검증된 사람이기 때문에 데려오고 싶은 그런 유혹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2012년에 효과를 봤죠. 아마 그때 그 효과가 머릿속에 진하게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더 중요한 건요. 이번 선거는 철저하게 황교안 대표의 선거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성적 안 좋으면요. 성적 좋으면 그만큼 혜택을 누리겠죠. 반사이익을 얻을 겁니다. 하지만 성적표 안 좋으면요. 이것도 모두 황교안 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김종인 대표가 와서 선거를 지휘해갖고 이겨버리면은 황교안 대표는 빛이 발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김종인 대표로 모든 포커스가 몰려볼 가능성도 있어요. 김종인 대표의 덕분이었다. 이렇게 전 위원장의 덕분이었다. 선대본부장 위원장의 덕분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당내는 분란에 휩싸입니다. 왜? 김종인 전 위원장의 흔적을 또 걷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권력 투쟁이 될 거라고요. 아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김종인 대표가 그때 선거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그러면서 김종인 대표는 대권 후보 선출까지 자기가 주도해 나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친문 세력하고 갈등이 빚어진 거예요. 갈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거기서 뛰쳐나온 것이죠. 말하자면은 권한을 다 뺏어버리고 친문들이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허수아비 대표는 더 이상 안 하겠다고 그만둬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태가 또 통합당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설명이 돼야 되죠.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 역할은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영입한다면 선거 때까지다. 이런 것도 분명히 사전에 논의가 돼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일단 봉합은 제가 볼 때는 잘한 것 아니냐. 새 공관위원을 선출을 하니 뭐 공관위원장을 모시오니 하면은 정말 혼란스러울 뻔했는데 지금 뭐 공천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석연 부위원장을 대행 체제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한 것은 아주 잘한 것 같은데 그러나 저러나 이번에 일종의 공천 파동이 총선에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더 커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수습을 해야 합니다. 자꾸만 이 중도층 유권자들이 2016년에 이 기시감, 대자비 이걸 듣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무당층의 샤이 보수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보수지만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조사에서도 그렇고. 그럼 이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정말 짜증나. 또 이런 판국이야? 또 이런 공천판이야? 선거판이야? 안 가.
이렇게 되면은 이건 고스란히 미래통합당의 타격이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게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이 시점에서 네. 정말 정치 리더십을 잘 발휘를 하면은 우리가 흔히 전화위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난국을 잘 수습하면서 선거전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황교안도 살아나고 통합당도 살아나는 그런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황교안이 정말 이 시점에서 합리적이고 아주 냉정하게 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통합당을 이렇게 잘 끌어가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럼요.